자, 중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중세 사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봉건제와 장원제 그리고 수도원제도, 상공인 조합인 길드, 그리고 중세 몰락까지 중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 자, 봉건제와 장원제. 그럼 봉건제가 무엇이고 장원제가 무엇인지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상납제도가 어떻게 변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건제도. 주종관계 혹은 장원제도를 같이 컨트롤하는 것으로요. 영주라는 것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면세특권, 재판,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군주는 신하를 보호하고 부양의 의무를 지키는 반면 신하는 군주에게 복종과 봉사를 의무를 진다. 이것이 군주제겠죠. 그 장원제. 그래서 군주는 신하에게 보호를 하는 것이고 부양,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과 복종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자, 토지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그 중세사회의 산업 구조를 보셔도 95%가 1차 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유일한 생산수단이었고 토지 소유를 통한 계급을 구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높았죠. 가장 위에가 국왕이 있다면 그 밑에 영주, 수도원 뭐 이런 식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자유인이나 농민들은 땅이 없었다는 거. 자, 기본 제도는 노예 중심 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노예와는 달라요. 노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다면 농노는 그 토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의존도가 딸리기 때문에 조금은 노예보다는 그래서 좀 더 나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요. 자, 토지는 경작지에 하사하고 내지는 조정했다. 자, 토지는 경작지에 대해서 이제 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유와 나라를 갖고 있고요. 왕은 사유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였는데 왕만큼은 내강도 있었다는 거. 붕괴는 이제 1789년 산업혁명 혁명 이후에 장원제가 붕괴를 했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봉건제라는 것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농노의 생산 요소, 즉 노예 사회에 유사하다. 농업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노예 제도가 비슷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영주와 농민의 생산관계, 즉 상하관계에 따라서 사회가 형성이 됐다는 거고요. 토지와 사물 이외에 농노에 대한 절대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영주라는 사람들은 땅, 그리고 사물, 그리고 거기에 농노까지 자기들의 힘이 좀 미쳤다는 거고요. 영주는 그 대지주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대농, 부유한 농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상인이나 대자본가의 형성과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아무래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봉건제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게 종교적인 측면도 강했을 거예요. 그 수도원의 힘이 왕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그 로마 시대 아우구투스 시대에 이제 그 교황청에 힘을 좀 실어주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리 정해졌다는 거죠. 뭐 너의 역할은 농노다,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 해석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성서적으로 활용했다. 정치적인 측면. 자, 왕의 토지 소유 국유화라고 했고요. 군주제를 사용하고 수직적 체계, 왕 밑에 쭉 들어가는 거. 이게 어디예요? 프랑스죠. 프랑스 어디서 나왔더라? 우리 중세 시대에서 우리 이민족의 도시, 신흥 도시고 내륙 도시였잖아요. 그런 거 성곽 도시 그런 거 어떻게 했어요? 절대 군주 하에다가 뭔가 좀 군사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직적 체계였고 반대로 수평적 체계. 영국은 어떻다? 다 이렇게 영주, 뭐 지주별로 이렇게 쭉 퍼져서 각 개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은 수직적, 수평적 체계가 좀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 대립은 계급사회였다. 즉 피라미드에 이런 식의 왕이 있다면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그 계급사회였고 특권 보유 계층이 존재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이제 억울하다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장원제라는 것은 시족사회의 권력 강화 그리고 직업의 계급 형성에 의해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땅에 대해서 내가 짱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고 그걸 소유를 해서 남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시족사회에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제사장이라든가 여기 족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선 왕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권력의 위로.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게르만족의 대의종, 그래서 많은 자유민이 등장했다. 그리고 전사가 뭐 농노로 전락했다. 아무래도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해방되면서 자유민이 되는 거고, 자유민이 되면서 이런 정사였던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으니까 농노로 좀 전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말기에서는 농장이 뭐 그냥 가설이에요. 농장이 노예에게 분할되고 그런 받았던 농노들은 다시 노예들은 농노로 전락해서 대지주가 흡수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장원제가 성립을 하더라. 자, 장원제 같은 경우는요, 영주 직영지, 즉 영주가 직접 농노에게 부역을 통해서 시키는 영주 직영지가 있었고, 농민이 가진 것도 있었어요. 농민과 농노는 다르겠죠? 농노와 농민이 다르고 공동지, 함께 소유하는 그런 공간도 있었다. 이런 데는 어디예요? 국유지겠죠, 국유지. 나라 땅. 자, 농업제도는 삼포제를 사용합니다. 삼포제 뭐예요? 경제 2년 3년에 한 번씩 휴경지를 만들어서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런 농업 생산력의 극대화를 통해서 후에 잉여 생산물 나오고 화폐 경제 발달하고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농업제도의 발달, 삼포제를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거. 자, 영주의 토지지배권의 사회적, 경제적 기구 및 토지지배권 행사에 관한 제도였다. 그래서 장원제라는 것은 뭐다? 영주의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장원제는 영주의 토지 지배권이다. 그래서 그 토지 지배권을 통해서 토지의 사회 경제 구조 및 이런 걸 다 가능하게 하는 게 장원 제도였다. 이런 제도 통해서 영주가 최고가 되는 거고요. 장원 토지에 대한 경제 지배를 했고 농민의 경제 외적 지배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봉건사회 체계에서 같이 이어지는 건데 영주는 장원제를 통해서 토지와 어떤 시설 그리고 농민까지도 지배를 한다. 그래서 우리 뭐 농노 같은 경우는 인신 지배까지 했다고 하고요. 뭐 과거에 뭐 결혼을 하려면 영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허나 이제 자유인이나 얘네들은 재판권, 행정권, 종교 선택의 자유는 있었다라고 하지만 뭐 선택적으로 수 없겠죠. 영주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노의 구성은요, 자유민, 농노, 빈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유민은 인격과 토지의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즉 자기 땅이 있고요, 나의 생각에 대해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자유지가 있고 군역과 납세 의무는 가지고 있었다. 농노는 인신을 지배됐고요,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했다. 영주의 소유물로 전락해서 결혼도 영주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 밖에 마지막으로 빈농은 이제 소상용이라 해서 농노보단 빈농이 낫겠네요. 그렇죠? 소작인 일 품앗이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빈농이 있었다. 그래서 자유인과 농노, 자유인은 그냥 농민이고요, 농노는 노예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장원제와 봉건제를 본다면 봉건제는 지배계급 체계 하에서 계급 체계를 잡아준 거고, 장원제는 토지 소유권이 영주에게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의무와 부양, 그러니까 보호와 부양, 그리고 납세와 부역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랬을 때 상납, 누구한테? 농노가 영주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즉 영주가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자기는 그 영주에게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합니다? 부역에서 농산물, 그리고 화폐로 바뀝니다. 처음엔 부역, 노동을 상납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죠. 일 막 하다가 일주일에 3일을 부역을 했다. 그러면 사람이 어쨌든 일을 시키니까 일 잘 못하면 막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인적 지배가 나오는 거고. 이 다음 시기였던 거예요. 농업경제가 발전하잖아. 어떻게? 삼포제를 통해서 농업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좀 더 나오고, 그러면서 아예 일 대신에 농산물로 대체를 하는 거죠. 농산물로 대체를 했어요. 농산물 대체를 하면 그런 과정이 또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무역 중세에는 상업이 막 활성화되면서 농산물로 주고받던 것을 이제 돈으로 주고받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화폐의 상납을 바꾸고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한다. 그래서 몸으로 때우다가 물건 주다가 돈 주는 거. 뭐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상납의 형태가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도 연관이 되니까요. 이해하고 계세요. 노동을 하다가 농산물 화폐로 바뀌었다는 거. 자, 다음은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라는 것은요, 중세사회에서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중세사회를 하나로 묶기도 했고요. 그 십자군 원정 등의 전쟁 발발을 통해서 중세사회가 신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럼 보죠. 자, 중세는요, 우선 교회를 이용해서 왕권 확립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와 왕권이 결합하는 거죠. 오토 1세는 교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제공하고요. 시장 개설 및 주화권을 부여하고 가신 등을 고급 성직자를 취임시킴으로써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재건했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이제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왕과 신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세 봉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그런 가신들, 자기 측근들을 고위 성직자의 취임을 시킴으로써 왕권과 교권을 합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12세기, 13세기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더라. 이런 수도원을 통해서 수도원 주변에 일반인이 정주했고요. 상업을 같이 했고 주로 폐쇄된 요소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공간을 잡아놓고 거기서 교리도 펼쳐야 되니까 너무 막 오픈된 공간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들만의 요새. 그래서 그 수도원 교회의 역할이 전쟁이 났을 때 2차 수성, 제2의 방어 김직의 역할까지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공간이 필요했다는 거. 그리고 기독교 교구의 중심이다. 그래서 도시 성립의 핵이었고 주민보호와 교통상 요지였다. 무슨 말이에요? 생활권에 대한 얘기죠. 스팟. 여기 중점으로 이렇게 파생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도시의 핵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일상생활 중심으로 매일 하는 생활들의 중심으로 병원, 요양소, 환대소, 구민원 등을 건립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냥 교회 10만 얘기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했겠지만 이런 병원이나 요양원 그리고 구미동 같은 걸 만들어주면서 사회 약자들을 챙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라는 그런 기독교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보다듬어서 주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권은 더 신장이 되는 거죠. 수도원은 새로운 종류의 도시국가이자 종교문화의 결절점을 만들었다. 도시 내에 새로운 도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거예요? 바티칸 같은 거잖아요. 이탈리아 바티칸 같은 경우는 바티칸 시티라고 새로 그냥 불리잖아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교회라는 공간. 같은 얘기죠. 수도원은 새로운 종류의 도시국가이자 종교문화의 결절점으로 만들어졌다. 자, 도시생활과 건축 형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아무래도 그 수도원 건축물 보면 웅장하잖아요. 확 뾰족뾰족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체 도시 공간의 모습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는 거. 자, 이러한 수도원은 십자군 원정을 또 가죠. 그러니까 수도원이 막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저쪽 아랍 쪽이죠. 아랍 쪽에 이제 자기들과 안 맞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이제 사수하기 위한 자기 그 종교의 발상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에 다른 종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되찾자.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엄청난 전쟁을 하죠. 그런 십자군 원정을 했더니 주요 교통로에서 상업도시가 발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물자 수송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시는 활성화되는 거고요. 농업과 공업에 농촌이 분리되고 도시의 중심성이 커졌다. 상공업이 농촌에서 분리된다. 그러니까 농촌 경제가 있었고 상공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확실히 경계에 잡히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어? 95%가 다 농촌이었는데 상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지만 바다 교통에서 그 내륙 교통 그러니까 해수 바닷물에서 민물을 갈 때 배 같은 경우는 바뀌잖아요. 옛날 배는 어떻게 생겼어?
바닷가 배는 이렇게 뾰족한 바이킹과 같은 선이라면요. 이렇게 물 이렇게 파도가 있고요. 그래서 높은 파도 넘을 때 안전해야 되고 내륙교통 그냥 강가 같은 바닷배는 이렇게 평지로 된 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한번 실을 때도 차익이 남는 거고 또 육로교통일 때도 또 차익이 남겨야 되고 무역을 한다? 서로 다른 문화니까 뭐가 비싸고 뭐가 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뻥튀기가 되는 거고 상인들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뭐 뻔한 얘기. 자, 행정의 중심의 기능이 미약하고 단순한 제조와 교역의 중심이 없다. 즉, 그 상업 중심지 도시들은 무역 중심 도시들은 행정의 기능이 약하고 그냥 제조, 간의 수공업이나 교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그래서 베니스, 제노바, 밀라네 등등등이 그런 무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자, 무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고 우선 수도원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인지하시면 수도원의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십자군 원정 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공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길드, 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상공인 조합의 생성과 조합의 구성 그리고 한자 동맹까지 한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죠. 자, 중세도시에 조직되어 있던 동업조합으로 같은 직종의 사람들끼리 모인 것으로 상호 협조와 보호, 시장이 독점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서로 도울 거 도우고 같이 할 거 같이 하고 그리고 독점하는 거죠. 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자, 이러한 상인들은 국왕이나 제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획득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돈을 경제를 바탕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신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밑에 있었던 농민 계급도 뭐 상업을 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상인들이 그렇게 권력이 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노비문서 같은 이라고 해야 그런 걸 사는 거죠. 자치권 획득 후에는 도시행정권을 독점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길드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의 입장에서 그런 그룹을 갖고 있으니까 도시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본을 바탕으로 문의 부흥기를 이끌었다. 문의 부흥기 뭐예요? 르네상스죠. 누가 이끌어? 부르주아가. 왜 이끈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중세 발달 같은 거 봤을 때요. 그랬잖아요. 상공인들은 돈이 많이 벌었고 돈이 많이 버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문화. 그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어디를 갖겠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다시 되찾아보자는 거죠. 왜? 중세에 암흑기를 거쳤으니까 응? 그 과거의 문해부흥기를 가자. 그래서 길드 조합은 어쨌든 그 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이지만 추후에 자기들만의 그런 자치권을 형성하고 문해부흥기까지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이 상공업 길드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상호 간의 단합과 시장을 독점을 했고요. 이러한 길드는 상인 길드, 그래서 도시 경제 생활 전체를 제어하는 상인 그룹이 있었고요. 수공업자 길드, 위계 조합이나 제품 통제, 품질 관리를 하는 수공업자 길드 두 개의 길드로 조합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산층이 길드 회관을 건설했다는 건데요. 뭔가 아무래도 돈이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다들 중산층을 올라가는 거죠. 중산층으로. 뭐 헨트라는 것이 수공업자 77%였고 뭐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상공인 조합, 즉 상공인 조합은 이제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로 나눌 수 있었고 이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이 됐고 르네상스를 이끈다는 거. 자, 상공인들의 주거들은요, 많은 도시 가구가 특정 가로면에 접해 집적됐다. 특정 가로. 상업가로변이겠죠. 상업가로변은 주거지가 들어가 있고 수공업자들은 좁은 가로와 골목길 주변 그래서 업종별로 집적했다. 아무래도 업자들 그런 수공업하는 사람은 다 같은데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세로 따지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서울 여기 을지로 충무로 쪽 가면은 인쇄소가 쫙 모여있잖아요. 공업체 모여있고 저기 왕십리 이쪽 마장동 이쪽 가면은 피혁 공장들 과거에 무드 지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모여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 동네마다 영역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공간 좀 차이가 있지만은 뭐 1층 전면은 상점과 그 작업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좀 가보시면 거의 그 가로변에는 상가들이 줄비하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 동맹 같은 거 보면 상인들끼리 길드 조합을 넘어서 도시끼리 조합을 맺는 거죠. 도시끼리. 도시들은 동맹을 맺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래서 13세기 북부 독일의 도시들이 맺은 동맹으로 가장 활발한 무역을 전개했다. 이게 한자 동맹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세가 제도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중세 사회의 몰락. 이 어떻게 몰락이 됐는가? 그래서 봉건제가 분가되고 장원이 해체되면서 자유민의 등장으로 중세에는 막을 내립니다. 그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죠. 자, 우선 농업혁명이 일어나겠죠. 11세기 심경법의 기술 개발과 삼포제를 통한 새로운 농업이 발달했다. 심경법, 깊게 심는 농업이죠. 옛날에 씨 뿌리겠단 말이에요. 근데 심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삼포제 2년 3번에 한 번씩 휴경지를 줘서 농업 생산 농지의 양분을 보충하고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이렇게 발달합니다. 그랬더니 잉여 생산물이 생김에 따라서 도시와 상공이 발달하는 거죠. 아무래도 농촌에서 내가 먹을 거 이상의 상품이 나오니까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그만큼 시간이 남는 거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물건 남은 것은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니까 상공업이 발달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업과 공업 물물결례 이상의 잉여 생산물을 거래할 때는 이제 화폐라는 것이 보급이 되는 거고요. 도시와 상공을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널리 사용됩니다. 농노들은 남은 농산물을 시장에다 팔며 화폐를 마련했는데 이런 화폐를 가지고 지대로 전환했다. 무슨 말이에요? 부역이나 상납 같은 것에 있어서 화폐를 그냥 대신했다는 거죠. 화폐 경제 보급으로 영주들도 화폐가 필요함에 따라 농노들에게 봉건적인 부역 대신 화폐를 요구한다. 농업의 발달이 이어지는 흐름이 그 봉건제를 슬슬 흔들고 있는 거죠. 생산물 많아지니까 그거 내다 팔아야 되고 내다 팔려면 서로 그 화폐 경제 발달해야 되고 화폐 경제가 많이 육성화되니까 영주들도 화폐가 필요하니까 일 대신 돈 달라. 이렇게 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농노가 해방됩니다. 어떻게? 영주들은 화폐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농노에게 돈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야, 너 그만 일하고 돈 갖고 와.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게. 그럼 농노는 뭐가 돼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럼 자유인 됐으면 얘들은 또 상업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봉건제가 슥슥 무너져 가고요. 장원의 해체. 우선 흑사병이 유행합니다. 14세기 중엽 유럽 전역을 튼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감소시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원제도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막상 일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병이 돌았는데 뭐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급 체계가 무너진 거고. 농민들이 신분 상승합니다. 흑사병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영주들은 농민들의 처우 개선을 해준다. 아무래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농민 신분에서 벗어난 자연농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잘해주다 보니까 자유민이 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노동력이 급격한 감소로 일부 영주들은 지대를 올리거나 부역을 강화시켰다. 사람이 죽었고 내 땅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라는 경제적인 착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 농민 저항이 일어나는 거고 이에 맞서서 영과 프랑스에서는 농민 반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막 영주들은 일 더 해라 돈 더 내라 그러니까 그냥 반란을 꾀하게 되는 그러면서 장원제는 무너지는 거죠. 뭐 이런 걸 조금 크게 확대한다면 뭐 프랑스 혁명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절대군주의 악행에 맞춰서 전체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 거기에 또 기사계급이 몰락합니다. 새로 개발된 무기인 화약과 대포에 보급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사가 짱이었어요. 기사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자기 영주 보호하고 영토 지켰는데 화약, 대포 그냥 한 번씩 쏘면 그냥 빵빵빵 터지니까 점점 기사들의 힘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봉건사회의 지배계층이었던 기사계급은 무기력해지고 사회적인 비중이 감소한다. 아무래도 이제 기사들은 약해졌다는 거. 그래서 농민의 저항과 농노 해방. 농민의 장원제 통해서 애들 막 일 시킨 거 너무 짜증났어요.
농민 해방 돈을 많이 벌었더니 이제 자유를 샀단 말이야. 그리고 장원의 해체를 통하고 기사계급이 몰락하면서 중세 사회는 붕괴를 맞이한다. 붕괴를 맞이한다. 이렇게 중세가 붕괴가 되면서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들어오는 거죠. 중세가 붕괴됐다는 건 어떤 거예요? 봉건제도와 장원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죠. 봉건제도는 뭐야? 주종관계에 따른 계급체계가 무너졌다는 거고, 장원제도, 대지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컨트롤하던 그런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뒤에 열리는 게 어디예요? 르네상스와 바로크죠. 르네상스는 누가 주도해요? 상인들, 길드를 통해서 부를 축성했던 부르주아 계급들이 자신들의 문화, 무언 예술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예술 문화를 꽃피우는 게 르네상스고, 바로크. 이런 몰락하는 가운데서도 누군가 하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잡아내는 거죠. 그 잡아낼 때 누가 결탁을 해요? 르네상스의 상인 계급과 결탁을 해서 상인들의 엄청난 부를 기준으로 부를 등에 업고 절대 왕권이 들어오고 강력한 힘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게 관료제 혹은 상비군제도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중세의 몰락은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근데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시기적으로 분명 다른 게 아니에요. 중세 다음에 르네상스, 바로크예요. 지역과 시기적 차이가 약간씩 혹은 그런 문화를 주도한 계층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동시대로 보시면 편해요. 르네상스 끝나고 바로크가 아니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그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와 바로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